위험한 일. 웃음을 웃는 건 바보스럽게 보일 위험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건 남의 일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참모습을 들킬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기획과 꿈을 발표하는 건 그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건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다. 희망을 갖는 건 절망에 빠질 위험이 있으며, 시도를 하는 건 실패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으려는 것이니까.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는 고통과 슬픔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는 배울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달라질 수 없으며 성장할 수 없다. 살고 사랑할 수 없다. 자신의 두려움에 갇힌 그는 노예와 다를 바 없다. 그의 자유는 갇힌 자유이다. 위험에 뛰어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작자미상. 훌륭한 거래. 14살이 되자 내 딸 마리타는 색 바렌 티셔츠에 너덜너덜한 청바지를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나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기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옷가지를 살 돈이 없었지만 그런 식의 형편없는 옷을 입은 적은 없었다. 하루는 마리타가 새로 산 청바지를 집 앞에 갖고 나가 돌멩이와 흙으로 문질러대고 있었다. 방금 산 청바지가 망쳐지는 걸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딸아이에게로 달려가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쳤다.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를 드라마 엮듯이 말하고 있는데도 딸아이는 멈추지 않고 청바지를 땅바닥에 문질렀다. 후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받을 줄 기대했건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 새로 산 청바지를 망쳐놓고 있느냐는 내 질문에 마리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새 옷을 어떻게 입어요? 난 어처구니가 없어서 물었다. 왜 못 입는다는 거니? 마리타가 말했다. 어쨌든 입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낡은 옷처럼 보이게 더럽히고 있는 중이에요. 난 기가 막혔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다. 새 옷을 망가뜨려서 입는 게 도대체 무슨 놈의 새로운 스타일이란 말인가. 매일 아침 마리타가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설 때마다 나는 그 애를 쳐다보며 한숨 짓곤 했다. 내 딸이 저 모양이라니. 마리타는 커다란 파란색 점과 줄무늬가 있는 제 아빠의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청소부에 어울리는 옷이군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청바지라니. 너무 낮게 내려 입어서 숨을 깊이 들이쉬면 바지가 그냥 흘러내릴까 염려스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흘러내릴 염려는 없었다. 너무도 꽉 끼고 뻣뻣해서 벗기도 힘든 바지였다. 땅바닥에 문질러댄 덕분에 너덜너덜해진 바지 끝은 걸을 때마다 실밥이 뒤에서 너덜거렸다. 하루는 마리타가 학교에 등교한 다음에 마치 어떤 계시처럼 이런 목소리가 내 안에서 들렸다. 매일 아침 네가 마리타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인지 넌 알고 있는가? 내 딸이 저 모양이라니. 날마다 넌 그렇게 말하고 있어. 네 딸아이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모여서 언제나 잔소리만 늘어놓는 구식 엄마들에 대해 말하겠지. 그럼 네 딸아이도 너의 그 끊임없는 잔소리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을 거다. 중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이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넌 눈여겨본 적이 있니? 왜 한번 살펴보려고 하지 않지? 그날 오후 나는 차를 몰고 딸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다른 많은 여학생들이 더 형편없는 옷차림을 하고 있는 걸 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마리타에게 청바지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과잉 반응을 보였음을 사과했다.
난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다. 이제부터 넌 네가 원하는 어떤 옷이든지 입고 학교에 가도 좋아. 네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도 좋고 난 그것에 대해선 앞으로 절대 잔소리를 하지 않겠다. 마리타가 말했다. 무척 안심이 되는 말이군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나와 함께 교회에 가거나 엄마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갈 때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엄마가 원하는 방식대로 옷을 입어야 한다. 딸아이는 그 말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다. 내가 덧붙였다. 이것은 95%는 네 방식대로 하고 단지 5%만 엄마 방식대로 하자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니? 마리타는 눈을 반짝이더니 손을 내밀어 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좋아요 엄마. 훌륭한 타협안이에요.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나는 딸아이에게 행복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난 결코 그의 옷차림에 대해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외출할 때는 마리타는 군소리도 없이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다. 훌륭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플로렌스 리투아로. 당신은 비판을 이길 만큼 강한 것. 중요한 건 비판이 아니다. 누가 어떻게 비틀거렸으며 어디서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지적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생의 경기장에 뛰어들어 먼지와 땀과 피로 얼굴이 상처 입은 사람. 용감하게 재도전하고 연거푸 실수하고 모자랐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일에 정열을 다 쏟는 사람. 또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목적에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다. 그는 성공과 결실을 거두었든 아니면 과감히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든 자신이 결코 승리도 패배도 모르는 소심하고 무감각한 영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리라. 테오도르 루즈벨트. 소만 그림책. 1977년에 나는 혼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 딸을 데리고 집세와 자동차 할부금을 부어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내겐 꿈과 희망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이 상상력 곱하기 생동감은 현실이라는 원리를 설명하는 걸 들었다. 강사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문자가 아닌 영상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의 화면에 생생한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곧 현실로 나타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세미나 내용이 내 안에 있던 창조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성경의 시편에 나오는 대로 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사실을 난 믿고 있었다. 또한 잠언 23장 7절의 말씀대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바대로 된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난 잘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내 자신의 소망 목록을 작성해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낡은 잡지들을 꺼내다 놓고 내 가슴이 원하는 것을 잘 묘사해주는 그림들을 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그림들을 멋진 사진 앨범 속에 정리해 놓고는 기대를 갖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길 기다렸다. 내가 선정한 그림들은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거긴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잘생긴 남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 꽃으로 만든 부케. 참고로 난 낭만적인 성격이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 카리브해의 파란색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새로 산 가구, 최근에 큰 회사에 이사가 된 여성. 난 그 당시 여성 간부라고는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난 그 회사의 첫 번째 여성이사가 되고 싶었다.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 아침 10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나는 차를 몰고 캘리포니아 프리웨이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멋지게 생긴 빨간색과 흰색 바탕의 캐딜락이 내 차 옆을 추월해 지나갔다. 너무 세련된 차였기 때문에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흘끗 그 차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 차의 운전자도 나를 쳐다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나도 무의식 중에 미소를 보냈다. 난 언제나 미소를 잘 짓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미소 때문에 그만 큰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 남자가 계속해서 날 따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다. 무심코 미소를 지은 건데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난 그 차의 운전자를 쳐다보지 않는 척하느라 애를 썼다. 그리고 혼자서 중얼거렸다. 날 어떤 여자로 보는 거야? 난 당신 같은 사람에겐 아무 관심도 없다고. 난 앞만 바라보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차를 몰았다. 그 남자는 그 이후 25km를 내 차를 쫓아왔다. 난 겁이 나서 죽을 것만 같았다. 몇 킬로미터를 더 달렸다. 그 역시 몇 킬로미터를 더 쫓아왔다. 내가 차를 세우자 그도 차를 세웠다. 그리하여 마침내 난 그 남자와 결혼하고 말았다. 우리가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난 날 그 사람은 내게 장미 10송이를 보냈다. 그리고 그가 특별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걸 난 알게 되었다. 그의 취미는 특이하게도 다이아몬드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큰 것들을. 게다가 그는 그 다이아몬드로 장식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물론 내가 자원하고 나셨으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2년 동안 연애를 했으며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줄기가 긴 붉은색 장미와 사랑의 쪽지를 받았다. 우리가 결혼하기 3달 전쯤 그 사람이 내게 제안했다.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로 어울릴 만한 완벽한 장소를 발견했소. 카리브해에 있는 세인트 존스 섬으로 가면 어떻겠소? 난 한바구음을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소예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난 내 소망 그림책의 비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 무렵 우리는 멋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으며 내가 그림책에 오려두었던 것들과 똑같은 우아한 가구들로 집안을 장식했다. 우연히도 남편은 동부 스타일의 품위 있는 가구들을 서부 지역에 판매하는 큰 가구 도매상을 경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우리의 결혼식은 미국 서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도시로 알려진 라구나 비치에서 열렸으며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역시 현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 자신의 소망 그림책을 만든 지 불과 8달 만에 나는 내가 근무하던 인간 능력연구소의 이사직에 취임했다. 어떻게 들으면 내 이야기가 동화 속의 일처럼 여겨지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전부 사실이다.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남편과 나는 많은 소망 그림책을 만들어 오고 있다. 신은 이 강력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시켜 주셨다. 당신의 삶에서 현재 자신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결정하라. 그리고 마치 현실처럼 상상하라. 그런 다음 그것을 소망 그림책으로 구체화시켜보라. 이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실제로 구체적인 현실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기억하라. 신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슴이 원하는 것을 주겠노라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글레나 셀스버리. 우리가 잊어버린 신의 모습. 남동생이 태어나자 어린 딸아이는 갓난아이와 단둘이 있게 해달라고 부모를 조르기 시작했다. 부모는 5살짜리 딸이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시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딸아이가 갓난아기를 때리거나 꼬집을까 염려스러워 딸아이의 부탁을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딸아이는 시샘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언제나 아기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동생과 단둘이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부모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딸아이의 청을 들어주었다. 딸아이는 기쁨에 겨운 얼굴로 갓난아기 방으로 들어갔다. 부모는 호기심에 차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귀를 기울였다. 딸아이는 갓 태어난 남동생에게 다가가더니 얼굴을 가까이 대고 조용히 묻는 것이다. 아가야,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겠니? 난 벌써 잊어버렸거든. 당신은 혹시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벌써 잊어버렸는가? 댄 밀맨.